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의 손에 의해서요. 오늘의 주인공은 72세 장학수 어르신입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이분이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배신의 주인공은 바로 가장 아끼던 막내딸의 남편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작은 도시,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장학수 씨와 아내 정희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 중 큰아들은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은정이는 서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들를까 말까 했죠. 노부부는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생활하느라 바쁜 걸 이해한다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학수 어르신은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집 한 채,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두 분이 조용히 노년을 보내기엔 충분했죠. 우리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이야. 집도 있고 아픈 데도 없고. 학수 어르신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왔어요. 은정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뒤따라 민철의 정중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은정의 남편 민철이었죠. 결혼한 지 15년, 그동안 민철은 정말 괜찮은 사위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오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는 효자 사위였거든요. 어머, 민철 씨도 왔네. 바쁠 텐데 고마워라. 정희 씨가 반가워하자 민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부모님 뵙는 게 어디 바쁜 일이겠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인데? 학수 씨가 궁금해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투자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두 분 노후 자금을 제가 운용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민철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인도 투자로 꽤 성공했다고 했고 실제로 은정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도 그 덕분이라고 했죠. 지금 시중은행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잖아요.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면 최소 연 15% 이상은 수익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글쎄, 그런 일은 잘 모르겠고. 학수 씨가 망설이자 그때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민철 씨 실력은 정말 믿을만해요. 우리도 민철 씨 덕분에 지금 집도 마련했잖아요. 부모님 평생 고생하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인어른. 두 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민철의 말에 정희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학수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투자라는 게 위험하다고 하던데. 장인어른, 제가 하는 건 투기가 아니라 안전한 투자예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더더욱요. 민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은정도 평소보다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민철 씨가 정말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해요. 저희가 책임지고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학수 어르신의 마음이 점점 기울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학수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을 학수 씨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괜찮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학수 씨에게 민철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믿으세요. 1년만 지나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까지 모두 민철에게 맡겼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었죠. 처음 2달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철은 매주 전화로 수익 현황을 보고했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달에만 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어떠세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죠? 기쁜 목소리로 보고하는 민철에게 학수 씨도 놀라워했습니다. 오, 그런가? 역시 민철이가 똑똑해서. 하지만 3개월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민철의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학수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니 나중에는 아예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보, 민철이한테 전화가 안 되네. 불안해하는 학수 씨에게 정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은정이한테 전화해봐요. 은정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제야 받더군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 아버지. 민철 씨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돈을 맡아서 운용하고 있는데. 학수 씨가 의심스러워하자 은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민철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 통화 이후로 은정마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평소 한 달에 2번은 들르던 딸이 2달째 얼굴을 보이지 않았죠. 더 이상한 일은 생활비였습니다. 민철이 매월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4개월째부터는 100만 원으로 줄더니 6개월째부터는 50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수익이 좋다면서 왜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까요? 정희 씨의 불안한 목소리에 학수 어르신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한번 직접 찾아가 볼까?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학수 씨는 은정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아, 그 집 이사 간 지 한 달 됐는데요. 이사를 갔다고요? 학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사를 갔는데 자신들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학수 씨는 정희 씨와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요? 정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사위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무거운 한숨과 함께 답한 학수 씨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학수 씨는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죠. 아니야, 민철이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혼잣말로 자신을 달래며 은행에 도착해서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주시겠어요? 장학수입니다. 54년생이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 후 잠깐 기다리는 동안 학수 어르신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잠깐 후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상하네요. 어르신 명의로 된 담보대출이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제 집을 담보로. 당황한 학수 어르신에게 직원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집이 한 달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새 주인은 민철이라는 분이시고요. 그 순간 학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민철이가 우리 집 주인이 됐다고요? 거의 중얼거리듯 되뇌는 학수 씨를 보며 직원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서류에 도장 찍으실 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거든요. 학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 아니 평생의 전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학수 씨는 정희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여보, 우리 어떻게 된 건가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힘없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정희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울먹이는 정희 씨를 보며 학수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철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다정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계약서대로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민철의 목소리에 학수 씨가 분노했습니다. 민철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인어른이 직접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저는 합법적으로 산 거고요. 냉정한 민철의 대답에 학수 씨가 절규했습니다. 합법적이라고? 너희 말은 투자라고 했잖아. 집을 가져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시지도 않고 도장부터 찍으신 게 잘못 아닌가요? 민철은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은정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모습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이 큰 집에서 살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은정의 차가운 말에 정희 씨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짜증스러운 은정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순간 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노부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작은 원룸을 얻어서 지내게 되었죠. 6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학수 씨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학수 씨를 보며 정희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하던 날 10살짜리 손녀 소라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민철과 은정이 모르게 혼자 온 것이었죠. 할머니, 왜 이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어린 소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희 씨가 울먹였습니다. 소라야, 할머니가 지금 좀 힘들어서.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나쁜 일 했죠? 소라의 진지한 말에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소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라야, 왜 그런 말을? 다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밤에 싸우는 거. 슬픈 목소리로 말하는 소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일기장이었죠.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 다 적어놨어요. 소라가 조용히 일기장을 건네주자 정희 씨가 펼쳐보는 순간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2일 엄마가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라고 했더니 아빠가 괜찮어.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거야 라고 했다. 4월 20일 아빠가 전화로 누구한테 말했다. 그 노인네들 집에서 쫓아내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돼. 그럼 아무도 우리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정희 씨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게 확실해진 것이죠. 학수 씨가 일기장을 읽어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구나.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아빠가 나쁜 일 하는 것 같은데. 울먹이는 소라를 학수 어르신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라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오히려 할아버지를 도와준 거야. 고마워.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산에서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건 것이었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은정이한테서 연락받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급한 목소리로 묻는 둘째 아들에게 학수 어르신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성아, 아버지가 너무 바보였구나. 그리고 학수 씨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둘째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놈이 감히 부모님을 그렇게 해. 아버지, 지금 부산에서 올라가겠어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둘째 아들 우성의 분노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 우성이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일기장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버지,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격분한 우성에게 학수 어르신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사실이니까. 아니에요.
계약 내용을 속여서 받은 계약서는 무효예요. 게다가 소라의 일기장이 증거가 되잖아요. 우성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성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투자라고 속여서 재산을 편취한 거잖아요. 게다가 손녀분의 증언까지 있다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우성이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모든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철과 은정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소라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피고는 투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주거지까지 빼앗은 악질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라의 일기장 내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고 민철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는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은정도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과 모든 재산이 학수 씨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6개월 후 학수 씨와 정희 씨는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둘째 아들 우성이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와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겠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성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학수 씨와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 소라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밝은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내는 소라를 보며 정희 씨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철은 감옥에서 3년형을 살고 있었고 은정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학수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은정아, 아비 마음은 여전히 널 사랑한다. 하지만 믿음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냉정하면서도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학수 어르신은 마당에서 소라와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이 언제 피어요? 내년 봄쯤이면 예쁘게 필 거야. 와, 그럼 제가 6학년 될 때 볼 수 있겠네요. 소라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정희 씨가 우성에게 말했습니다. 우성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그동안 멀리 있으면서 부모님 모시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를 구해준 건 너였어. 정말 고마운 아들이야. 정희 씨의 말에 우성도 뭉클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학수 어르신이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소라야, 학교는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그런데 친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좋겠다고 부러워해요. 그래? 왜?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잖아요.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멀리 계셔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본대요. 소라의 순수한 말에 학수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학수 씨와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정희 씨의 말에 학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이라니? 우성이와 소라가 우리 곁에 와서 같이 살게 됐잖아요. 민철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성이는 계속 부산에서 살았을 텐데. 그렇긴 하네. 우성이 덕분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소라도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게 됐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희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몇 달 후 소라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생일상을 차려주니 소라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고마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소라의 밝은 웃음을 보며 학수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로도 은정은 가끔 집 앞을 서성거렸지만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학수 어르신은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은정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결국은 자식이니까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학수 어르신은 우성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소라랑 내 어머니가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다행이에요.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거든요. 우성의 말에 학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성아, 이제 그런 일은 잊자. 우리에게는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게요. 고마워, 아들아. 그렇게 부자는 나란히 걸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소라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어 숙제로 작문을 쓰고 있더군요. 소라야, 무슨 작문 쓰고 있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 뭐라고 썼는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우리 집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하다고 썼어요. 소라의 말에 학수 어르신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학수 어르신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진짜 재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학수 어르신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죠? 정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학수 어르신의 대답에 정희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학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따뜻한 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깨달음과 함께 말이에요.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울타리인 것입니다.